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 시군구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나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2%로 2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경호구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 방송인들이 이동 조치됐지만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35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일주일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사망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지가 재유행 방역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본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북한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데뷔 준비를 하는 연습생들에게 매주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대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욕설이나 비방은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네, 지금 오태인 기자가 서 있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은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로 들어가는 마을길 입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수단체의 격렬한 집회가 열리던 곳인데요. 하지만 경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사람은 물론 집회에 쓰이던 물건까지 정리됐습니다. 경찰이 보수단체와 문 전 대통령 지지단체 충돌을 우려해 완충구역을 확대하면서 내보낸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보수단체는 완충구역 밖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개인 방송인들은 이에 항의했는데요. 결국 경호처 직원의 제지를 받고 요구를 했고 경호구역 밖으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경호처는 구역 내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등을 강화했습니다. 또 흉기와 총포는 물론 확성기나 스피커 부착 차량까지 위험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물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경호구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집회나 시위가 원천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에 따라 경호구역 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위협을 가하면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지가 안 되면 경호구역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문 전 대통령 경호구역 확대 조치는 시위자 한 명이 주변 사람을 커터칼로 위협했다 구속된 이후 내려졌는데요. 사자 집회가 격화하자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또 집회와 소음 때문에 일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됐습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신임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은 것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집회 시위 장소로 이용되던 도로가 경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과격 집회는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여 32.2%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11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2.2%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진 65.8%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호남, 인천, 경기에서 올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70대에서 주로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위기감에 진영 내에서 강한 결집력을 보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시행령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 상황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는 2시간쯤 전인 오전 10시부터 법무부를 비롯한 기관들의 결산안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설명했고 지금은 여야 법사위원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좋은 뜻은 유념하겠다면서도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과거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 입법 취지를 정부가 훼손했다고 공세에 나서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따른 거라고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전망인데요. 여야 지도부는 오전 회의에서 각각 이를 놓고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 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번엔 여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의 개입을 의심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초일기고 경찰 압박 배경에는 윤핵관이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경찰에 압박하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특정 국회의원이라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서도 윤핵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핵관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 정치적 비전을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개혁안을 놓고 토론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은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윤핵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견제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이 당 또는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뭐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던 김성원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까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당권 주자들은 수도권 당심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데 어제와 그제 호남 순회경선에선 이재명 의원이 압승하면서 사실상 승부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15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의원은 누적 득표율 78.35%로 2위 박용진 의원과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습니다. 토요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앞두고서 이재명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성동 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준 의원의 출판 개념회를 참석해서 서울 지역 의원들과 당원들을 만나면서 새몰이에 나섭니다. 2위 박용진 의원은 방송 출연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순회 경선과 대의원 투표에서 여전히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대명이라는 절망적 체념을 박용진이라는 희망으로 깨우겠다는 자신의 출마 선언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전국 대의원 투표와 2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반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미 크게 올랐던 채소값이 지난번 집중호우 여파 등으로 또다시 오르면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품목을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가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채소값이 더 올라서 소비자들 걱정도 클 것 같은데 마트에서 본 모습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이 채소 코너에서는 소비자들이 선뜻 물건을 담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채소 가격 때문인데요.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애호박 1개의 가격은 3,400원대로 1년 전보다 173%나 올랐습니다. 또 옆에 있는 오이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인데요. 오이 한 봉의 가격, 오이 5개의 가격은 7,7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62%나 오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채소를 사러 왔다가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립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비싸고 지금 못 사서 그냥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채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무한개 가격은 마트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2,800원대입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1% 넘게 올랐습니다. 폭우, 장마로 인한 산지 사정으로 물량이 부족하다는 안내 문구도 걸려 있습니다. 과일 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격 동향을 보면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와 배 10개의 가격은 각각 37,000원대, 4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21%, 6%씩 오른 상황입니다. 채소값과 과일값 부담이 커진 건 앞서 내린 폭우 때문인데요.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가 무려 1,754헥타르로 채소의 품질은 물론 전체적인 공급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평년보다는 10% 정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마트에선 과일과 수급이 불안정한 일부 농산물을 연말까지 최대 70% 할인하고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추석까지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 역시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역대 최대인 6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 지원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명절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대책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다음 날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오늘 오전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6원 오른
6.5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33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입니다. 이 시각 현재 환율은 1,336원에서 37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원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원 총재도 긴축 의지를 밝혀 달러화 강세를 예고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 이상 하락해 2,470선을,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해 8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앞으로 1,35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들의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월 들어 단 20일 만에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적자의 40%에 달하는 규모인데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원 수입액의 급등입니다. 또 반도체 수출은 줄었고 대중 무역 적자는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무역 수지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요. 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9%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436억 달러로 22.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액이 각각 지난해보다 54%, 80%, 143% 늘면서 무역 수지를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7.5%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11.2% 감소했으며 수입은 14.2% 늘어 이번 달 들어서만 대중무역 적자가 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월부터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또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역 수지가 5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 누적 무역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4,445억 달러, 수입은 25.2% 늘어난 4,700억 달러로 255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국제 원자재 수급난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이 우려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원유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밀과 옥수수의 가격 증가세는 더뎌졌습니다. 또 한때 급등했던 철광석과 구리, 파묘,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지난해보다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가 3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중 대일 공급망 이슈 우리가 잠재적인 위기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업종 단체와 우리 업계를 같이 모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여 개 핵심 품목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중국에, 반도체 부품과 소재, 장비는 타이완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19개 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 민간의 원자재 비축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내년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줄어든 원유 공급량을 자국 내 생산으로 채워서 유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1270만 배럴 생산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루 1220만 배럴 생산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도보다도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는 하루 1200만 배럴 미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수백만 배럴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수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 세계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손실분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도 오히려 증산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Oil prices have not been this high in 7 years. And to be clear, the president is prepared to use every appropriate tool.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뒤인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모두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부터 전략 비축유 2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해 기름값을 더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주유소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넘기기도 했던 미국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며 평균 3.9달러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환자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는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월요일 기준으로 처음 감소했죠.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만 9천여 명입니다. 전주 대비 3천여 명이 줄었는데 요일 기준으로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감소이고 월요일 기준으로는 8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1만 7천 명 정도 줄어서 75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도 코로나 재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이 다시 떨어지는 10월과 11월 사이 또 한 차례 큰 파도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환자 규모가 정점을 찍었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다음 달 초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551명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7%입니다. 사망자는 65명으로 집계돼 누적 치명률은 0.12%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권과 지자체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세부 방안 발표 계획마저 미루고 추가 논의와 검토에 들어갔는데 당장 다음 달 본격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을 설립해 부실차주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환 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 상환,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원금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만 불이익을 받게 돼 역차별이란 불만도 커졌습니다. 새출발 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자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불자는 10만 명입니다.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 기금입니다.
논란 끝에 지난 18일 새출발 기금의 세부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연 연기했습니다. 금융권과 관련 기관과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작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부채를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당장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은 코앞에 다가왔지만 최종안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30대 연구원이 야근 등 과로에 시달리다가 임신 6개월 반 만에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야근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업무 지시를 내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연구소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공사 관계자와 소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기를 가져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 다가올수록 야근은 더 잦아졌고 업무 강도도 세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엔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도 공사 관계자로부터 다시 새벽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안 돼요. 끝내놔야지. 미안해서 어떡하죠? A씨는 가까스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 새벽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뒤 5시간 만인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퇴근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나흘 만에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임신한 지 불과 6개월 반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A씨는 3달 반이나 빠른 조산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합니다. 몸무게나 호흡, 소화 이런 게 다 지금 미숙한 상태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자폐나 그런 발달장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A씨가 일했던 연구소입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밝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여 차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잦은 야근 요구에 뱃속 아기가 걱정됐지만 임신을 핑계로 일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말이 다 이제 주고받으니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둘째를 임신하거나 그랬을 때도 또 안 좋은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죠. 연구 용역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A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화로 새벽 출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건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돼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인데 A씨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속한 연구소 측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애초에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인 근무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되니까 야근해가지고 이거까지 마무리해. 이런 식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었어요. 오히려 힘들거나 뭐 하면은 이 친구들이 배려를 했지. 하지만 임신부가 스스로 문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는 한 야근하도록 하는 건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의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고 원할 경우 쉬운 업무로 바꿔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다 산모가 입증하면서 재판하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 그런 산모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취지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심장 판막 수술까지 받은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A씨는 조만간 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일본이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과거 우리 해군의 참가 사례 등을 고려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또다시 불거질 우길기 논란은 부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길이 248m, 초대형 호위함 이즈모 등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36척이 열을 맞춰 항해합니다. 4,000톤급 디젤 잠수함 2대와 항공기 30여 대도 가세합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이 해상 열병식이라고 불리는
관함식을 실시한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초청을 받아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2002년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일본은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함식 이후 실시되는 일본 주도의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에도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로 불리는 해상수색 구조는 지난 1979년 마련된 국제협약을 의미합니다. 군 관계자는 국제 관례와 과거 우리 해군의 참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가 명확한 만큼 이번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우길기가 걸린 함정들을 일본 총리가 사열하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또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우리 해군이 제주에서 국제 관함식을 열었을 당시 일본이 우길기를 단 함정을 파견하겠다는 데 대해 국내 반대 여론이 거세졌고 일본은 결국 관함식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저녁에는 경기 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방으로는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수도권의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절기답게 처서 이후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부정평가 65.8%로 조금 떨어졌고요. 긍정평가는 32.2%로 조금 올랐습니다. 이걸 조사한 기간이 8월 16일부터 19일 나흘 동안입니다. 17일 날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18일 날 조직 개편 일부 발표됐고 비대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정적인 기조들이 일부 여론에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지지율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대를 찍었던 때가 8월 첫째 주입니다. 예.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고 그 주에 즈음해서 안 좋은 악재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뜨거웠던 뉴스를 정리라도 하듯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인 자진 사퇴를 했고 네. 그 이후로 지지율 반등 국면을 조금 수습해 가야 되는데 수해라고 하는 전 국민적 이 재난 문제 때문에 다시 지지율에 조금 발목이 잡혔죠. 예.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안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점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면서 안정적인 기조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지율이 대통령실에서 바라보기에 굳건하게 확보가 되고 나면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과제들까지 순차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대변인께서는 이 추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딱히 오를 건 없는데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부분이다. 주식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떤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 딱히 뭐 정책적으로나 잘한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른 부분이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 없지만 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지금 30대층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30대층에서 이탈하는 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50% 60% 이상이 30대에서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20대가 또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지지층인 지역별로는 TK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떤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층에서 빠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 확장 이런 부분들에 걱정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대가 한참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인사 개편이 쇄신이 아니라 개편으로 끝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딱히 뭐 또 득점 포인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봤자 한 30에서 35까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25, 그다음에 30 수준에서 더 안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딱히 뭐 없어요. 오를 만한 부분들이 떨어지면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중도층에서는 지금 지켜보는 것들은 인적 쇄신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부분을 잡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30에서 20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형성에서 계속 고전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당내 문제가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지지율 반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이재명 우리 이제 그 의원이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뭐 당 대표로 이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처음에는 초반에는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한 30%에서 35%까지는 견인할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정도를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일부에서는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거의 맹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홍준표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 즉슨 결국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과도한 비판보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든든하게 결집하고 이 보수의 결집을 기반으로 한 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의 외연 확장 등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과도할 정도의 비난들이 이곳저곳에 쏟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국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감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존 전통적 지지층들이 모이게 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갓 100일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초 정도가 되면 이제 추석을 통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회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지금 있게 되는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좀 정비하면서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8월 말 9월 초 추석 전까지 집중할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석에 대한 민심 평가에 따라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기타 쇄신에 관한 이슈들을 다소 조금 뒤로 밀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지율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진 보수층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띄워주시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2.7%포인트 내려갔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7.6%로 좀 또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층에 대한 뭐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 자체가 뭐 잘 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좀 어떤 독주잖아요. 한 분의 독주다 보니까 흥행이라든지 혁신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당 지지도가 좀 소폭 하락은 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저희가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당 지지도. 근데 지금 40%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안정권의 궤도에는 올라왔다. 거기서 소폭의 등락을 보일 거는 같지만 제가 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40%에서 등락이 쭉 올라가느냐, 유지하느냐 어떤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더 잘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심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승부가 많이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될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잘하기 경쟁보다 오히려 못하기 경쟁으로 여야 정치권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국민의힘부터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호남에서의 투표율조차도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판하는 여론들까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인천 보궐선거에 대한 출마의 명분 없음과 함께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이끌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도 네.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전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전국적인 흐름들을 다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쪽에 해당될 정도의 이 지지를 바탕으로 당 전체를 석권하게 된다면 내부에서의 분란들이 커질 가능성도 예전에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잘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하나가 남아 있는 터라 예. 이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의 내부 문제 이런 일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각 당이 갖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있는 그대로 노정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비전을 비롯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경쟁들이 다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각 정당이 다 체감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당이 먼저 나서서 국민의 삶과 비전에 관련된 일들로 이슈를 주목하는가 이 일에 대한 경쟁을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법 리스크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것 또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법 리스크 부분은 따지고 보면은 당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만 개인 이재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당에서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예.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주시는데 저는 그거는 지혜롭게 당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정치보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것이고 예.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또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벌써부터 뭐 우리 민주당을 걱정해 주시는 눈들은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이제 투표율이 낮은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이 투표율이 낮은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으신데 네. 따지고 보면 이제 예전에 보면 추미애 전 대표나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이제 전당대회가요 대부분 38%, 37% 선입니다. 네. 40%를 넘지 않은 전당대회 투표율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 호남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호남 민심이 이렇게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투표율이 낮은가? 아무래도 좀 많은 투표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부분은 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호남이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정작 끝나고 나면 또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호남 최고위원이 한 분이 나왔어요. 송업석 의원이. 근데 그 송업석 의원에 대한 지금 득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호남 민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지도부라든지 여러 뭐 당원들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좀 부분에서는 뭐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전당대회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좀 얻는 게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평산마을의 경호가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을 했고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정도 결과도 뭐 전체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사실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일찍 이런 일들에 대한 여야 협치 물꼬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앞에서의 시위 문제는 뭐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커터칼 이 테러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조정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경호구역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들과 배치되지 않게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 생각하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받으면서 함께 이야기의 공통점, 교집합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상시 대립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의 국정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국익의 관점에서 정파를 뛰어넘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많이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조금 늦었지만 보여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의견은 같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잘하신 일이죠. 근데 좀 잘하신 일을 좀 진즉하시지 왜 이렇게 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 많이 보냈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협치의 물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응당한 어떤 태도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뭔가 정치보복하고 전 정권 수사하고 계속 대화하지 않는 모습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3주기 김대중 대통령 13주기 선거 때의 이 발언들 중에 당시에 여소야대를 하면서 취임을 하셨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취임사에서.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게 부탁드린다. 정말 여러분의 힘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 1년 동안의 어려움은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극복 안 되니까 도와달라.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다. 라고 취임사에서 던졌어요. 이게 바로 협치하는 태도이자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110일이 넘도록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장단을 2번 만나는 동안 민주당 지도부나 야권에 있는 지도부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체부터 하나씩 변화해 가는 것들이 결국엔 국민들이 지켜보거든요. 답답해하고. 이런 태도들을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문제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신 만큼 야당의 협치의 손을 내밀고 여러 가지 국정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시고 아울러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내각인사 대참사, 검찰 측근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지금껏 지적해왔는데 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 등 추천과 검증에 책임이 있는 인사 라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그대로 두고 획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입니까? 저희가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단 진단이 잘못됐다. 우리가 그걸 비판한 게 아닌데 지금 잘못 고쳤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지금 뭐 고쳐서 완전히 뒤바꿨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성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 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을 긴급 투임함으로 인해서 국민께 대통령의 생각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측면에 대한 응급 보강 성격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기능들이 적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가장 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 부처 간 정무적인 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
기획 수석을 새롭게 신설하는 모습들을 갖췄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인적 보강들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쇄신이라는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휴가 이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휴가를 거치면서 많은 내용들을 쭉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판단컨대는 아직 그 진단의 과정들이 최종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긴급한 내용들을 복구하고 충분하게 살펴보고 진단을 이룬 다음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인적 쇄신의 과정들은 반드시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아직 이제 막 100일이 된 시점이니만큼 추석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의 평가를 바탕으로 진단이 나오게 된 그 이후의 처방들을 충분히 내어놓을 그런 기회들은 또다시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그 1차 쇄신을 추석 전까지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쇄신의 국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적 보강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쏟아내고 평가에 대한 시점을 취임 100일이 아니라 아마 추석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집권 초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진단에 따른 처방들을 자연스럽게 쏟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요. 부대변인께서도 아까 쇄신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추가로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인적 쇄신하라고 그랬더니 개편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를 지금까지 지금 보면 답답한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하라고 했더니 개편만 해놨고 보면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푸는 건 뭐예요?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일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홍보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을 데려오는 게 예.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 쇄신과 개편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국민들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라. 근데 국민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 마음은 민심 아닙니까? 민심을 받드는 인적 개편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인 윤심을 받드는 인적 개편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김은혜 전 의원. 그다음에 정책기획 그 수석은 저기 무역협회 부회장이잖아요. 예. 그럼 한덕수 총리가 무역협회 회장이었잖아요. 뭐 그 라인에 있는 분 데려다 놨어요. 그럼 무슨 그게 개편 쇄신입니까? 그냥 개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국민들은 인사의 어떤 전면적인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게 뭡니까? 다 갈아서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빻아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덧붙여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수석실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공약으로 걸었던 대통령실의 슬림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석 하나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컨트롤해가면서 좀 디테일 섬세하게 가겠다라는 것은 지켜보고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공약을 못 지켰으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슬림화를 못 지켰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라는 사과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없으면서 그냥 슬그머니 이런 공약들은 대충 하고 뭐 용산 이전하는 거, 뭐 민정수실 없애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칼같이 지키고 어떻게 입맛대로 공약을 합니까? 예. 그러면서 어떤 공정과 상식 얘기하는데요. 이런 예. 부분들은 좀 더 정부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인적 개편도 아쉽지만 이 대통령의 태도,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좀 제발 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네. 좀 더 길러야겠다라는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앞으로 계속 이제 그 개편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조직이 줄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뭐 공약 파기 논란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죠. 슬림한 청와대를 만들겠다. 또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실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보강들이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들보다는 추가적으로 정책들이 다소 조정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이제 과도할 정도로 모든 것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제 비난까지 좀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데요.
네. 취임하고 100일 정도 지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문제니까 그냥 뼈대부터 싹 다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당장 대통령실 전체가 일할 수 없는 국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민심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그리고 국민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실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보강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싹 다 바꾸라 해서 인적 개편들을 시도했는데 그 개편된 인사들 중심으로도 지지율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 차례 낙마 이후에 두 번째 인선한 인사들이 결국 국민들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두 번의 낙마를 거듭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인사가 진행될 때는 훨씬 더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낮은 지지율 속에서 이를 회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응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의 성과들을 조금 차분히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좀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어떤 목소리, 여론에 그래도 노력하려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려는 모습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안 지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방장 생각이 들어요.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주방장을 뽑아놨는데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국민이에요.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요리해 주려고 말하자면 주방장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요리의 소비 주체, 그러니까 권력의 소비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 이유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권력의 소비 주체가 본인들이 된 거예요. 권력을 현 정부만 향유하는 느낌, 아는 사람 쓰고 친한 사람 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나한테 먹을 거를 줘 하는데 왜 너희들이 니들 요리해서 니들만 먹어? 그리고 우리는 그 입맛이 아니야. 하는데 본인들은 맛없는 음식을 본인들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좋지만 국민들, 그러니까 권력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라는 하는 것이지 뭐 솔직히 지금 모든 걸 다 바꿔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실무작가 다 드러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빨리 자리를 잡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염려의 말씀을 드린 거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권력이 이제 소비 주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인사인은 자리 하나하나를 이제 밥그릇 챙기기로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서 만든 요리라는 건 사람이 임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오게 되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발표했겠지만 그 결과물은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에 이를 정도의 분노를 사게 됐던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정책이 국민들께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가 핵심이고 그 내용들을 평가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대한 쇄신 문제를 조금 논의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와 연결이 돼서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가는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대위원들의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앞으로가 많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처음 비대위 출범했을 때 차라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9월, 10월, 11월 정도 가을은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한 넉 달 정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여당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야 되지만 그 일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붕괴되고 위기의 비상 상황을 이끌어가는 비대위가 출범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당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주호영 비대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한쪽 편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 있는 모든 의견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포용성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 어떻게든 당을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무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비대위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겠습니다마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당히 원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모두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 내용들을 다 수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예. 훗날 성공한 비대위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비대위 초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요. 당 내부는 물론이고 당정 관계에서도 좀 주도권을 주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바람이겠죠. 그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요. 국민의힘은 지금 윤핵관의 영향력 안에 있다. 아까 말씀했지만 비대위를 꾸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대, 그러니까 이제 조기 전대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비대위입니다. 예. 그게 실상이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인 것은 뭐 이 정치판에서 좀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정을 회복해서 또 정책적인 부분도 안정을 꾀하고 여야와 협치도 꾀할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쓴소리도 하실 것이고 하시겠지만 결국엔 그게 듣느냐가 문제죠. 듣지 않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냥 좀 중도적이고 화합적인 인물을 앉혀놓고 다음 전당대회까지를 준비해라, 잘해라, 네. 내용을 잘 수습해라 이건데 그냥 저는 그래요. 지금 최근에 보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이쪽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싸움을 보면서 주호영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아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둘 다 아울렀다가는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혜롭게 어느 한쪽을 이렇게 수습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달래야 돼요. 이준석 전 대표를 달래지 못한 상황이라면 왜 지금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윤핵관들이잖아요. 예. 이미 다수가 포섭이 됐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 편들면은 편들 것도 없죠. 그냥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따지고 보면 본인의 분노라든지 어떤 쓴소리를 통해서 당을 혼란으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제 생각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장 크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역할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쭉 오래 가다 보면 국민의힘도 내용을 잠재우지 못하면 외부의 민주당과도 협치나 이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를 안정시키고 톤다운 시키는 어떤 지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한 대로 그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그 뒤에 윤핵관들이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윤핵관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 궁금한데요. 민주당이 그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또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서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초창기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내고 보니 우상호 위원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저는 우상호 위원장 못지않게 주호영 위원장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위기 국민의힘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쪽 편에서 둘 모두를 아우르기보다는 한쪽 편에 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건 매우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 세대 그룹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그들이 지난날 경험해왔던 인식들과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괴리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소통 노력을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야당은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대한 비판하면 되지만 집권당은 무한 책임 속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본인이 이제 원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메시지에 주력했지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입법과 국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는 다소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집권당의 인사들이 국정과 같이 손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국정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지까지도 주호영 위원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당대회랑 연관이 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부터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여러 내각 후보자로 거론이 많이 됐었죠.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또 여러 이제 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하마평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최근 전당대회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전체적인 정리 차원에서 내각에 등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선 누군가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이 자리를 뭔가 양보하거나 하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 인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특정 내각에 기용이 되게 된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전문성에 기반해서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아직은 인사가 발표가 되지 않은 하마평 수준에 있는 내용이라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윤리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그 김성원 의원 최근 수해 현장에서 실언 막말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대단히 좀 강한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적 자리나 뭐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인 간의 공방, 어떤 좀 거친 언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출된 선출직 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수해로 그렇게 힘든 현장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요. 윤리심판원으로 당내에서의 기준도 있겠지만 국민에 대한 분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만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도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삼가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좀 수위 높은 윤리의 심판 결과가 나와야만 또 국민들의 마음을 나름대로 다독거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교 대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윤리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될까요? 절대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최고 수준의 징계처럼 정말 말씀 주셨던 국민의힘이 얼마나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대평가의 관점에서는 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의 징계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명에 대한 논란들 이후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민주당에서 이 재심 청구를 하고 난 다음 그 재심에 대한 확정이 안 나고 있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위급한 상황에 여론 조성에 잠깐 반짝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민주당이 결론을 못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상대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국민의힘의 윤리적 도덕성 측면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조치가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 혁신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대위와 혁신위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혁신위원회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는 여러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의 위원회인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당의 혁신에 관한 내용에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지도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혁신위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상당히 원만한 방식으로 의견들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비록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출범했던 혁신이지만 혁신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당내 구성원들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무슨 계파 다툼, 권력 다툼 속에서 파생된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궤도로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을 거라 봅니다. 이게 혁신이랑 비대위가 같이 병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혁신이 그러니까 어떤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병립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한 대로 비대위와 혁신은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안철수는 저는 좀 궁금해요. 본인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 국민의힘 이 혼란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책임도 지지 않고 장 열리면 그때 가서 좀 뭔가 좀 물건 좀 팔아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치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혁신 좋아하시잖아요. 혁신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하면 안철수 의원일 겁니다. 근데 이 혁신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안동설이란 말이 있잖아요. 혁신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접근 방식은 제가 봐서는 안철수 의원이 향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뭔가 어떤 세력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각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큰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양평군, 충남 부여군이 포함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 군, 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주로 60,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무엇 하나 튀는 것 없이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도 100명 정도라서 실제로 조용합니다. 바로 평산마을로 불리는 곳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입주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날 환영 인파도 엄청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하와 환호성은 욕설과 비난으로 금세 바뀌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와 유튜버의 욕설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바로 앞에 확성기와 방송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주민의 일상이 촬영되면서 사생활 보호도 요원해졌습니다. 집회, 시위 자유와 주민들의 권리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던 가운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저 주변에서 커터칼로 소란을 피우고 산책을 하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사저 인근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평산마을 주민들도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 경호 구역 안에서는 검문 검색을 통해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는 그거를 수색하고 제지를 걸 수가 있어서 그 경호구역의 범위가 100m가 너무 가깝다 보면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걸 좀 넓히는 거를 경호처장이 현장 가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경호처장을 현지에 그 이튿날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하고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다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박상현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의 경호구역이 오늘부터 넓어졌습니다. 평산마을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저 근처에 사는 평산마을 주민 신한균 씨 연결해서 달라진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사시는 곳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아,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계신 곳은 어딘가요? 바로 집 앞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좀 조용한 상태인가요? 예.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마당에 계시면 아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원래 집회 소리가 많이 들렸었죠, 거기서? 지금쯤이 간첩, 빨갱이, 개새끼 그런 말들이 막 우리 말을 완전히 괴롭히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치 소리, 참새 소리도 들립니다. 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듣기에도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예전에는 이 매미 소리마저도 묻힐 정도로 소음이 컸던 거죠? 예. 아니요. 심하면 이 소리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런 집회가 있었던 것도 100일이 훌쩍 넘었겠네요. 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시작되었으니까 집회가. 그렇군요. 전화가 오셨나 봐요. 예. 예. 이게 참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욕설도 들렸고 소음도 심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트레스도 그만큼 크셨을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히는 모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11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냐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예. 그다음에 자다가도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도 깨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았습니다. 예. 저 또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시위꾼들 소리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위하시는 분들이랑 마을 주민분들이랑 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하자. 저뿐만 아닙니다. 항의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빨갱이로 둔갑되었습니다. 예. 특히 저는 텔레비하고 인터뷰 한번 했다고 시끄럽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인터뷰했다고 문 대통령 다음으로 제2의 공직이 돼 있습니다. 많이 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호구역이 예. 오늘부터 확대가 됐고요. 주민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10년 체정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주민들분은 다는 모르겠지만 다들 반기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예. 아마 그 마당에서 그 집회하는 곳이 잘 보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 풍경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천국이라면 막 시위할 때는 지옥을 아수라장을 보는 거고 양극입니다.
예, 그 도로변에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붙어있던 걸로 봤는데 지금 다 치워졌습니까? 그런데 치워졌습니다. 싹 치워져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군요. 확성기나 방송 장비 같은 것들도 지금은 다 치워진 상태인 거죠? 예, 아침에 저걸 치우는가 걱정을 했는데 싹 치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집회 시위 하시던 분들은 그 마을 입구까지 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갱호 범위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몇 분은 고집을 세워서 아직도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인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경찰력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개 중대, 2개 중대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집회 시위를 하시던 분들이 마을 입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평소에 선생님께서 겪으시던 고통이 그대로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그런데 걱정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는 그 소음 공해라든지 욕설은 적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만 그 옮겨간 그쪽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모이는 그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시끄러우니까 마을 회관에 다 가 계신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 혹시 마을 회관에 계시는 분들과는 뭐 얘기가 오간 게 있을까요? 우리 동네 분들이니까 말을 안 해도 다 느끼죠. 그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예. 이게 100일 넘게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좀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더 강화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이런 마음도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빨라 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나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 조치만으로 우리 평산 마을이 평화가 옛날처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은 아주 많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예전 모습을 왜냐하면 경호 범위가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 생각으로는 경호 범위가 저 생각으로는 경호 범위가 넓어졌지만 그 1인 시위는 정확하게 솔직히 말해서 법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경호권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시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을 좀 개정해서 마을에서 아예 집회나 시위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우리 마을은 사적 공간입니다. 예, 우리 마을은 사적 공간인데 아니 시위를 하고 싶으면 들어줄 수 있는 공적 공간에 가서 해야죠. 그리고 또 법이 있다면 왜 우리 마을 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조용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거기서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73년도에 오셨으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버님 세대 때부터 거기 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동네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그 산새 소리, 불벌레 소리에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았죠. 풀벌레 소리에 완전히 100일간은 지옥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에 눈을 뜨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음과 욕설로도 잠을 깨게 되셨으니 많이 좀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텐데. 한 예를 들면 있죠. 저 손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걸 따라하는 겁니다. 개새끼, 빨갱이. 제가 놀랐습니다. 개망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생방송 중이라서요. 비속어나 욕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순간 흥분했나 봅니다. 네, 많이 좀 속상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또 방송에 녹아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앞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긴 하셨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한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정부에 바라는 게 아니라 국회에 바랍니다. 제발 법을 고쳐서 우리 마을 사람 편안히 살게 좀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 혹시 오늘 이제 시위자들이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을 좀 보셨습니까? 충돌이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요원들이 처음에는 반항을 하다가도 설명을 하니까 악을 쓰면서도 비키는 주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유튜브를 삐쳐갖고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통해서 아무래도 평산마을 주민분들의 상황이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아왔는지 또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산마을 주민 신한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몸매를 확인하겠다는 어이없는 이유였는데 기획사에 잘 보여야만 했던 연습생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연습생들이 기획사 대표에게 매주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제출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습생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속옷만 입은 채 앞, 뒤 옆모습을 찍은 전신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허리와 팔뚝, 종아리 등 신체 수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속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고 싶다는 연습생을 나무라며 속옷 사진 촬영을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인천에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내 외국인 걸그룹 연습생 6명에게 이런 사진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색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2주 연속으로 보내면 같은 사진이 아니냐며 추궁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까? 네, 타이완 국적의 20대 연습생 B씨는 아이돌 가수를 꿈꾸며 우리나라에 와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B씨가 속옷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자 대표 A씨는 K-팝 아이돌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거나 회사를 믿지 않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B씨는 사진을 찍어 제출했는데요. 이후 회사를 옮겨 서울의 다른 연예기획사에서 데뷔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혹여나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B씨의 심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더 제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디서 쓰는지도 못 알잖아요. 네, 이 사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석 달 동안 이어진 속옷 사진 제출은 전직 연습생이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멈추게 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A씨의 스마트폰과 PC를 압수수색해 최근 분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도 직접 A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A씨는 남성 연습생도 사진 체크를 진행했고 여성 연습생들도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면서 데뷔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 마련했던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요. A씨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시간 안에 극대화 효율을 살려서 데뷔를 시키자. 체형 관리나 체중 관리나 신체 사이즈 관리나 그런 거를 이 모델 라인 업계에서는 그 교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기획사 대표가 연습생이 아닌 오디션 지원자들에게도 같은 사진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오디션을 진행해 한국에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연습생을 선발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연습생이 되고 싶다는 해외 지원자들에게도 일부 속옷 사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걸그룹 연습생들 일부는 아프리카나 유럽, 아시아에서 넘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발장에는 A씨가 다른 기획사 대표에게 지원자들의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도 있어 경찰은 이 부분도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관행이라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연예 업계에서 흔한 일입니까? YTN 취재진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국내외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매니저뿐 아니라 실제로 연습생들을 지도하면서 춤이나 노래, 연기를 가르치는 관계자들도 있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관행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몸무게 측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지만 속옷 사진을 제출받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법률상으로도 불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획사 관계자도 최근엔 체지방량 같은 수치들을 기계로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연습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필요가 없어졌는데 속옷 사진을 매주 제출하게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 매니저는 작은 회사다 보니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걸그룹 데뷔 기간을 단축시키려 했던 것 같다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짚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K-팝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한 현상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K-팝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면서 K-팝 가수가 되고 싶다는 연습생들도 늘고 이들을 맡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연예기획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건데요. 특히 소형 기획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습생 인권 문제를 표준계약서로 해결했듯 연습생 대우나 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UFS가 오늘부터 본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번 UFS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UFS 본연습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이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정부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오늘날 전쟁은 사이버 공격과 원자재 공급망 공격 등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축소 시행된 을지 연습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사 연습과 통합해 시행하게 됐는데 군 당국과도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주 상하원 의원단 추가 방문에 이어 이번엔 미국 주지사까지 타이완을 찾았습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친 뒤엔 우리나라에도 올 예정인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타이완을 찾은 에릭 콜콤 인디애나주 주지사를 타이완 외교부 시우넨 북미국장이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미 주요 정치인의 세 번째 방문입니다. 타이완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타이완을 찾은 첫 주지사로 기록된 홀콤은 나흘간 타이완에 머물며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하고 우자오셰 외교부장과 만찬도 할 예정입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라는 점을 의식한 듯 홀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인디애나주에는 이번 방문지인 타이완과 한국 기업이 많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제발전 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발효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따라 반도체 기업을 인디애나에 유치할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군사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홀콤 주지사 방문 직전 야간 전투비행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이달 초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과 지난주 미국 상하원 의원 방문 때 타이완 해협에서 고강도 군사훈련을 벌이며 양안 간 긴장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함께 더 이상의 미국 정치인 방문이 있어선 안 된다며 중국 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결의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중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에릭 콜콤 주지사는 타이완 방문을 마친 뒤 2017년 이후 두 번째 우리나라를 찾아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나타낸 뒤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질병청에서 발표한 수리 모델링을 근거로 이번 주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오는 10월에서 11월에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다시 큰 파도가 올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19개 은행 가운데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지난달 예대 금리차 자료를 보면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격차는 6.33%포인트로 전체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토스뱅크가 5.6%, K뱅크 2.46%, 카카오뱅크 2.33% 등이 전북은행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 9,253명으로 전달보다 12,658명이 줄었습니다. 2009년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 세탁기 도어의 외부 유리 이탈 파손 사고와 관련해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수리 조치를 오늘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상수리에 들어가는 모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생산된 WF24A95, WF24B96, WF25B96 등으로 10만 6천여 대이며 정부는 무상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분석한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남은 이물질 등으로 인해 외부 유리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신속히 삼성전자 고객센터나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2025년부터 정보교과의 수업 시간을 현재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30대 사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자양동 집에서 30대 중국인 사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따른 중국에서 입국한 남편이 한국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비정을 사적으로 빌린 뒤 유명 관광지 섬에 들어가 술자리를 가진 해경 고위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해경 고위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다른 고위 공무원들과 봉사활동 명목으로 경상남도 통영을 찾아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근처 등대 섬에 들어가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늘솔길 공원에서 양 20여 마리가 공원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떼는 공원 곳곳은 물론 입구 근처 도로에서까지 목격됐습니다. 양들은 인천 남동구청이 관리하는 공원 목장에서 키우던 양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가 30.4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또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저녁에 경기 북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사이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수도권의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절기답게 처서 이후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